자, 수필극 가봅시다. 이번에 볼 작품들은 수필 2작품 연달아 볼 텐데요. 자, 먼저 유 한라산기가 아닌데 이게 뭐지? 유 관악산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자, 갑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수필에 속하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작품들은 잠깐만, 앞에서 뭐 봤지? 나도 까먹잖아, 그지? 꼭두각시 노름하고 이제 봉산탈춤 아니지? 봉산탈춤 뭐 이런 작품들을 봤었는데 어쨌든 전통 극을 먼저 봤잖아. 이번엔 전통 산문 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전통 수필. 자, 수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더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소재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작가형상 맞아요. 소재에 대한 태도가 메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표현상 특징을 잡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게다가가 아니고 이 둘을 그려서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작가의 개성적 면모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지. 특히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참고로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극작품보다는 수필 작품을 선호하고 수능 문제에서요. 수필은 보통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작품이랑 갈래 복합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귀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 작품은 보기에 굉장히 귀한 자료가 하나 실려 있어서 200페이지, 본문 200페이지의 보기를 먼저 읽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 작품의 제목이 기로 끝났죠, 그쵸? 기라고 하는 녀석은요,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연구에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글로 사실 기록을 위주로 서술이 이루어지지만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기도 한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라고 하는 건 사실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장면은 당연히 여기겠죠. 오케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하고요. 또 기체 중에 하나인 산수유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산수유기, 그러니까 산수를 유한 기록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 수능 기출 문제에 유한라산기라는 작품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이 왜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이런 분들이야. 기출 문제 풀어봤지? 수능 기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관동별곡 나온 적 있었잖아. 관동별곡 플러스 유한산란기를 묶어가지고 문제를 냈었죠. 아닌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녀석, 그 산수유기라고 하는 녀석은 산수를 유람하며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여정에 따른 견문과 함께 글쓴이의 감상이 제시된다. 봐봐, 알려주고 다시 시작해보잖아. 여정이 나올 것이고 견문이 나올 것이고 감상이 나올 거야.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를 해볼까? 이건 어떤 관련하는 얘기지? 기행수필이라는 얘기지. 빨리 앉아. 기행수필. 이때 우리 관동별곡 수업했던 거 기억하시면 요거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여정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뭐가 사실적 부분이고 뭐가 감상적 부분인지 구분하는 거 중요했었잖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관악산기는 유한 거야. 어디를? 관악산을요. 그걸 기로 적어놓은 거지. 산수유기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감상과 관련해서 글쓴이는 역사 속 인물의 일화를 떠올리고 그것을 자신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오케이? 역사 속 인물과 자신과의 연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문 닫아주시고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쭉쭉 가자. 내가 일찍이 들으니 미수 허목 선생은 83세의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가는데요. 라고 되어있죠. 자, 83세의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미수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주대 혹시 가봤음? 어디에? 관악산 올라가 봤음? 관악산 가까워서 많이들 등반을 하죠. 연주대까지 올라가 봤어요. 참고로 선생님도 안 가봤어요. 그냥 저기 입구나만 봤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뒤에 있는 자료를 이해하려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기에 또 준비해놨죠. 자, 연주대.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좀 화면이 큰 게 뭐가 없을까? 왜?
미안해. 잠깐만. 잘 보였었는데. 이 미쳤나봐요. 갑자기 안 보여요. 자, 그냥 확대를 할게요. 홍콩 만점 싫어. 확대를 할게요. 그림 홍콩 만점이라니. 이렇게 생긴 진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바위가 이렇게 기둥이 솟아있는 곳이 있고 관악산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근데 이 끝에 평퍼짐하게 넓은 장소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 넓은 장소에다가 사람들이 집 같은 모양으로 정자를 지어놨어요. 참고로 이걸 보고 연주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바위를 연주대라고 부르고 연주대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급하니까 생각도 안 나네. 자, 아무튼 연주대라는 거 이렇게 생겨먹으면 되구나.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왜 이렇게 생겼어? 높은 데가 있는데 높은 데가 이렇게 있는데 높은 바위가 있고 높은 바위 끄트머리에 이렇게 평평한 장소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거림이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신선처럼 물어봤다고 했대요. 관악산은 경기 지방에 신령한 산. 선현들이 논이롭고 한번 올라가서 마음과 눈을 장쾌하게 하고 선현을 태산처럼 사모하여 우러르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였으나 라고 돼 있지. 자, 뭐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참고로 서울시내가 하늘에 보이거든요. 오케이? 어떤 서울의 역사를 가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들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 근데 생각은 있어도 쉽게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조 10년 봄, 이건 실제로 시간을 말한 거죠. 실제 시간입니다. 노량의 강가에 거주하니 관악산의 푸르름이 거의 한눈에 들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춤추듯 움직여서 막을 길이 없었어. 오케이? 어느 날 봄에 저 멀리에 관악산이 너무 푸릇푸릇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가야겠다. 그래서 관악산 등반을 시작했다는 얘기. 갑니다. 승려가 인도하는 대로 사오리를 걸어 절에 닿았고요. 절의 이름은 불성사였다. 자, 봐봐. 지금 분명히 지문에서 불성사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 불성사에 간 거야. 그러면 견문도 일단은 불성사는 포함이 되겠지. 견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느꼈던가에 대한 감상의 포인트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찢어가면서 읽으면 돼. 저는 삼면이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앞면만이 환하게 트여서 막힘이 없었다. 그치?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성사에 대한 견문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실제로 그래요. 이 관악산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를 약간 안으로 파가지고 절을 지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위치입니다. 대신 앞에 전망은 깔끔하고 멋져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앉으나 누우나 눈으로 천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오케이? 천리를 바라보는 느낌. 진짜로 천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죠? 다음,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침밥을 재촉히 먹고 소위 연주대라는 곳을 오르겠다. 자, 이제 연주대로 갈 거야. 역시 여정이죠. 건장한 승려 여러 명을 골라 길 안내를 하게 했고요. 한 승려가 말합니다. 연주대는 여기서 10리 정도는 가야 되는데 길이 엄청 험해요. 아무나 못 올라가는데 당신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거든요.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이거 밑줄 쳐야 되는 거겠지. 지금 그 중에서 있었던 사건, 견문이잖아. 그 견문의 내용은 뭐냐면 심리의 험한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들은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말을 했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되게 표준적인 말을 하고 계시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장수이고 기운은 졸병과 같은 것. 장수가 가는데 졸병이 어찌 나타나겠는가 하면서 웃어 넘겼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줄을 꼭 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주대로 출발하고 갑니다. 드디어 절 뒤에 있는 산꼭대기를 넘는데, 오케이? 자, 연주대 가는 길 이라고 치고요. 이제 가는 중입니다.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블라블라니까. 자, 그냥 보자. 덜어는 길이 끊어지고 덜어는 벼랑이 갈라져 아래가 1000길이나 되는 곳을 만나면 몸을 돌려 석벽에 착 붙이고 손으로 번갈아 고목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현기증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밑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볼만했겠죠. 벽에 딱 붙어가지고 약간 기어가는 느낌으로 나무 뿌리 잡으면서 올라간 거잖아 지금.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보고 싶었던 걸 거야. 노구에도 불구하고요. 혹은 큰 바위가 완전히 길을 가로막을 때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 속이 파여서 고리진 곳 가운데로 별로 날카롭게 깎이지 않은 곳을 골라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두 손으로 그 곁을 버티면서 엉금엉금 미끄러지면서 간 거야. 바지가 걸려도 찢어져도
돌아볼 겨를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하면서 결국 연주대의 아래에 닿았지. 됐죠? 오케이. 가는 중에서는 뭐야? 천신만고를 겪었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드디어 우리는 연주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해는 이미 종모였다. 쳐다보니 나보다 먼저 연주대에 오래 자란 사람들이 만 길이나 되는 위에서 몸을 굽혀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 흔들흔들해 보여서 떨어질 것 같아 보였지. 정신이 야찔하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하는 느낌이 들어서 수행원을 시켜서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크게 외치게 했어요. 나는 힘을 다하여 곱사처럼 등을 구부리고 기어서 마침내 그 정상을 정복했고 정상에는 돌이 있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견문이지? 본 거야? 돌이 있는데 평평해서 수십 명이 앉을 만한 넓은 자리야.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차이람으로 불렀대요. 자, 연주대 차이람에 도착. 이것도 여정이니까 이 노래를 부분해 드릴게요. 자, 연주대의 차이람. 참고로 이 뒤에도 다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가자면 연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연모하는 거야. 주, 임주자지. 임금님을 연모하는 거지. 관악산은 서울이 딱 보이는 지점이야. 그치? 맞죠? 보통 우리 학교들 관악산 전기 안 받는 학교 드물다. 그치? 아무튼 간에 서울에 있는 중요한 산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전기가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차이람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연주대는 궁궐이 보이는 산이기 때문에 연주대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요. 차이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차 이름 뭐냐면 차는 차양막 할 때 그 차자예요. 뭐요? 차단하다는 뜻입니다. 이는요 햇볕을 말하는 거지. 햇볕을 막는 걸 보고 차일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자면 텐트. 오케이? 그럼 텐트가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이 바위 위에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태양빛을 막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넓은 바위니까. 그래서 그 위에 천막 같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바위를 차일 같은 것을 설치해놓는 바위라고 해서 차이람이라고 불렀다는 거. 오케이. 뒤에 읽어보자. 옛날 양녕대군이 왕위를 사양하여 관악산에 와서 머무를 때 간혹 여기에 올라 대궐을 바라봤는데 해가 뜨거워 오래 머무르기 어려움으로 작은 장막을 치고 앉았다고 했고 바위 구석을 봤더니 오목하게 파놓은 구멍이 4개 있어. 기둥을 세웠던 곳이겠지. 지금도 구멍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를 연주대라고 하고 바위를 차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했었지. 오케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역사 속 유명한 사람의 일화를 떠올린 장면이지. 이거 방금 보기에서 읽었다 우리.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했었지? 나왔지 예상대로요? 오케이 좋아요. 역사적이랑 떠올렸고요. 자 그러면 봐봐. 연주대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어. 견문, 차이람을 보았지. 그리고 일화를 떠올렸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기 와서 느끼는 뭐일 거야? 파란펜 들어야지 이제. 감상이 되겠지. 여기를 보고 와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를 서술하기 시작할 텐데요. 읽어봅시다. 연주대가 구름과 하늘 사이 높이 솟아 있어서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니 천하 만물이 감히 높음을 겨루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높아서 모든 물건들이 나보다 높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방에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시시해서 비교할 것이 못됐대요. 봐봐. 옆에 있는 산인데 산에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조차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시시해 보일 정도였다는 얘기지. 뭐야? 세상을 아주 넓게 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까짓것 그따위야 다 해낼 수 있어 다 커버할 수 있어 라고 막 느끼는 감정이잖아. 어떤 정신적 고양 상태 혹은 저 높은 경지에 이른 상태를 보고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더라? 호연지이라고 부르지. 관동별곡 공부한 사람이면 이 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관동별곡에서도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아니지 비로봉 상상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관동별곡 배웠나? 참고 써드릴게요. 관동별곡에서는 비로봉의 상상도에 오르니 니신가라고 부르잖아.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어요. 이거 여정이 아닙니다. 여정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를 왜 못 갔냐면 공자님처럼 호연지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공자님 같은 레벨은 아니니까 못 올라감이 고이할까? 괴이상하지 않다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호연지기를 지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요 장면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짚어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고3들한테 얘기 드리는 팁이야. 얘들아 수능 문제를 한 번에 몇 세트 만든다고 해 지금? 몰라? 2세트 만들어. 예전에 지진남 썼지 포함 때. 시험지를 그 뒤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회분씩 만들게 돼 있어. 수능 문제는 2회분이 쌓여 있다고요 지금. 오케이? 2회분이 쌓여 있어. 출제들이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관동별곡은 작년 수능 특강 출제 지문이야.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오케이?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랑 연결시켜도 할 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꼭 언급드리고 가는 것이니까 신경 써 놓자네. 자, 아무튼 카더라니까.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인 카더라니까 넘어가고. 자, 아무튼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이 작품의 결정적 장면이다 라고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자. 오직 서쪽 끝에 쌓인 기운만은 하나씩 넓고 아득해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데, 그래서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고 바다라고 보면 하늘이니까 누가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하는 것 같이 분명해 보이는데, 소나무랑 전나무가 고리처럼 둘러서 빽빽하게 들어찬 곳은 경복궁의 옛대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녕대군이 오락가락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일은 비록 100대 후에라도 그 마음을 상상할 수가 있다.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지냈으니까. 그래서 옛 궁궐터를 바라보면서 한숨도 많이 짓고 했었겠지, 그지? 나는 바위에 기대어 시경의 시를 낭낭하게 외워보았다.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에는 감초풀, 그 누구 그리워하는가? 서방의 아름다운 사람, 저 아름다운 사람, 서방의 사람이여. 오케이? 서쪽을 바라보니까 궁궐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얘기는 양녕대군의 상황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시경의 구절을 가져온 거고 인용한 겁니다. 이에 숙현이 말했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고로 숙현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같이 온 사람. 아이고, 노래 속에 그리움이 있네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케이? 임금에 대한 연모.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연주. 참고로 여러분들은 연주라는 말을 어디서 배워서 알고 있냐면 충신, 연주, 지사라는 말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연결되는 말이잖아. 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죠. 내가 다시 말했죠. 임금을 연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이네. 자, 임금을 연모하는 정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정이라네. 뭔 소리예요? 무릇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시는 분, 오케이? 따르려고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고, 이거는 충정의 정서, 뭐 혹은 지조와 절개의 정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강조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두 가지 감상이 나왔어. 첫 번째 감상은 뭐였다고요? 딱 올라왔을 때는 호연지기를 느꼈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앉아서 가만히 시도 짓고 노래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기야말로 충정에 대한 노래라기 적절한 정서로 보는 걸 느꼈다는 거지. 됐지? 두 가지 체크 다 됐죠? 본래부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른 것이 없을 거야. 다만 내 나이가 67, 67세에 관합산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대단하죠? 오케이? 지금처럼 뭐 길을 정비해 놓은 것도 아니었잖아. 다 그냥 바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다만 내 나이가 67이니 허미수의 그때 나이에 비하면 오히려 16살이 모자라. 근데도 그분은 나는 것처럼 토닥토닥 뛰어갔다는데 나는 숨 버벅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갔거든. 도합과 문장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근력이 옛사람과 같지 않음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 내가 만일 83살까지 산다면 83살은 누구의 나이? 허목의 나이였죠? 그러면 나는 가마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한 번 더 올라와서 고인의 밭자취를 이을 생각이야. 가마 타고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참고로 관동별곡도 가마 타고 다니는 부분 많습니다. 오케이? 권력자잖아. 그 정도 부릴 수 있어. 자, 그래서 말을 하니까 이숙현이 아유 저도 같이 올게요 했는데 숙현이도 지금 65살. 그때 되면 이제 70유세가 되겠죠, 그죠? 함께 크게 웃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나이 70살에 와가지고 내가 90살에는 저산 알라스카를 등반해야겠어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같이 가시죠. 허허허 이러고 웃고 있는 그런 웃어넘기는 에피소드. 그리고 이날은 불쌍함으로 돌아와서 자고 이튿날은 노량의 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장면에 여정이 급격하게 생략된 이유는 작품에서 중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뭐 이 정도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자. 자, 질문 다 봤죠? 문제 풀러 갑시다. 1번 글쓴이에 대한 이해. 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로 답만 가겠습니다. 5번 시경의 시를 읊어 연주대에 올라 느낀 성취감과 만족감을 표현할 때. 자, 잘 따져봐. 연주대에 올라간 건 사실이야.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시경에서 그 노래를 한 이유는 뭐였지? 연주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거다잖아. 얘들아 가만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는 뭘 가지고 만든 거야? 감상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요거를 하면서 왜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됐지? 딴 얘기한 거죠? 1번 아니 5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2번 보기 다 읽었었지? 자 선택지의 내용만 몇 가지 신경 쓸 게 있어서 봐줄게. 1번 여정에 따라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을 구성했다. 맞지? 이게 기본적으로 유산기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이야. 두 번째 인용의 장면 글쓴이의 견해에 나타나 있고요. 맞지? 인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은 이것도 견문에 해당하지. 그리고 그 견문이 나왔으면 감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세 번째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면서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도 역시 사실이고 이거는 유산기의 특징이라고 했었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일화를 떠올렸다. 괜찮고요. 그럼 5번이 답인데 5번 봅시다. 연주대 정상에 올라 품게 된 넓고 큰 기계를 말하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지 못했던 지난 삶을 성찰한다. 야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지를 한탄했었니? 그러진 않아. 어치.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은 5번이 된다. 됐죠? 3번 넘어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을 거야. A 따로 B 따로 풀라고 했었지. 누차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A 판단을 해보면 맨 앞에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오케이 미수 허목 선생 허목. 자 A에서는 글쓴이에게 귀감이 된 인물을 소개했다고 3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B에서는 그 인물을 본받으려는 태도. 오케이 나도 80살이 돼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 그 인물을 본받으려는 태도를 제시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얘 훌륭한 선현들의 모습을 따르려는 자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감상 요소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죠? 자 서두르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 마지막 작품. 진짜 마지막 고생했어요. 후. 자 일야 부 도하기. 연암 박지원 할 말 많은 분이죠? 허생전, 호질, 양반전과 같은 다양한 작품을 쓰신 분이고 열하일기라고 하는 작품 속에 많은 걸 담아 놓으셨죠. 참고로 우리가 보는 건 근데 소설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소설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필입니다.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소재에 대한 태도다. 개성연산한 장면이다. 딱 해서 맞지? 자 제목의 의미부터 판별하고 들어가는데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일야 하룻밤에 9, 9번 뭐 하는 거야? 도하한 거야. 도하가 뭐지? 강을 건너다. 군대에서는 도하도 작전이죠. 그래서 도하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 기록입니다. 또 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굳이 안 표현 안 해도 되겠지. 자, 일야구도학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이 작품의 핵심 정보는 실은 4번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어. 보기 안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거거든. 자, 이 작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기록한다고 했었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낸다고 했었잖아. 아까 봤던 작품도 사실은 관악산에 가서 연주대에 올라 차이람에 도착해서 호연지기를 느끼고 충정을 생각했다고. 맞지? 딱 그것만 이해하면 핵심 잡은 거잖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 이 작품에서는 하룻밤에 9번 도하를 하게 돼. 그리고 그 도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 마음먹기가 중요하다. 처음에 건너갈 때는 겁내 무서워. 그런데 한 번 건너고 할 때마다 요령을 깨달았겠지? 그 요령을 깨달은 결과 물 건넌다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문 속에 이제 편견에 대한 이야기도 실릴 수밖에 없겠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바로 갈게요. 갑시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랄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키는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 그렇지? 그리고 그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무슨 난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자, 지금 뭐하고 있니? 강물을 묘사하고 있지. 참고로 이 사람이 건너고 있는 강이 집 앞에 있던 시냇물 레벨이 아니야. 황하강 건너는 중이야. 한강, 근데 얘들아, 한강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니? 못 건넙니다. 그쵸? 마찬가지 그 강을 건넌 건데
자, 이 강물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상 특징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 나타난 표현법만 벌써 3개 정도는 보이지 않니? 3개 정도 안 보여? 묘사를 어떻게 했니? 첫 번째, 야,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거세게 다툰대잖아. 싸운대. 물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대요. 무슨 법이야? 의인법 보이지? 그렇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서 그 모습이 화들짝 놀랐던 파도, 뭐한 듯한 물결, 원망하는 여울물, 참고로 이것도 전부 다 의인법이긴 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건두박질 치고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열구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모습이 에바스럽잖아. 아무리 그래도 고함 쉬고 있는 거겠니 설마. 오케이? 과장. 표현상 특징이니까 적어놓고 시작한다. 의인, 열거, 과장 뭐 이런 거. 잠깐만, 이것도 있지 않나? 뭐뭐 할 드시라고 했으니까. 지기도 있네. 그치? 지기도 보이지? 어? 활용법. 활용법의 정의가 뭔데? 사물이 아닌 것은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처럼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 안에 들어가 버려. 자, 지금 질문 괜찮았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작품의 광물은 비생명체입니다. 그럼 비생명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니까 활용법 맞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한 설명. 하지만 그 생명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툰다, 놀랐다, 분노한다, 원망한다고 인간의 감정 상태를 표출하고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은 아예 의인법으로 가버리시는 게 맞아요. 됐죠? 오케이, 굿. 자, 전거, 탱크 만채, 전기 만대, 전포 만문, 전구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가고 터져 나오는 진도되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 부족하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강물의 소리가 세찬 정도가 아니라 무슨 귀신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쿡쿡쿡쿡 하고 있는 중이겠지. 화가 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무시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우리 보고 저기를 건너가야 된대. 뭐지 이건?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건너는 그런 느낌이랄까? 혹시 가본 적 있는 사람 있냐? 부럽다. 부럽다. 나이아가라가 그렇게 끝내준다면서 난 TV로만 봤네. 아무튼간에 하도 물살이 세서 근처만 가도 옷이 다 젖는다며. 근처에만 있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비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자, 아무튼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늘어서 있고 반쪽에는 버드나무들이 컴컴하여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이무기들이 낚아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거야 라고 말했어. 자, 봐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 나왔지?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통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 귀신 들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 그런데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야. 근데 나는, 타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듣는 이에 따라 다르지. 듣는 이의 뭐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라고 말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바로 이거 개성적 인식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장면이 또 이 작품의 주제면이 되는 거겠지. 통념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 이러시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우리는 보통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30dB 정도니까 조용한 편이잖아. 혹시 70dB이 넘었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 하면서 이제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소리라는 건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개성적 인식입니다. 계속한다.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일화가 나오는 거고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한 일화를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지금 현재 화자가 말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지? 주장이 되는 거지?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야. 미리 잡고 가자. 자신의 근거를 밝혀. 내가 옛날에 산에 살았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었거든. 해마다 여름철이 돼서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가면은 무슨 포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면서 들은 적이 있었지.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건 흥분했을 때 이렇게 들렸고, 개구리 떼가 다투어 오는 듯한 소리, 옷줄에서 들은 경우. 즉 뭐야? 자신이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게 들리더라라는 말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지. 만 개의 축이 열고 불리는 소리는 분노할 때 그렇게 들렸지. 번개치는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 전부 다 뭐하고 있어? 열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 체크. 검은 거에 낮게 우는 소리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 한질에 바른 창문이 바람에 으 하면서 우는 소리는 누가 왔나 들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가상 혼자 상상해 본 다음에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었다. 됐죠? 같은 물소리인데 나는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되더라라는 얘기지. 오케이? 지금 나는, 자 지금 나왔어요. 이제 현재로 돌아왔지. 현재의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어. 제목이 뭐라고요? 일야 구 도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 설려나와서 만리산을 돌파하고는 이러저러 블라블라블라블라 넘어가.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한여름이나 떼역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어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 같이 지급법 일어나서 끝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묘사. 이는 아마 천리 너머에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때문이겠지. 저기 멀리서 물이 크게 불어나서 여기도 늘어나 있는 상태일 거야. 강물을 전혀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나는 사람들이 기도 건너라고 저러나? 생각을 했대요. 다 왜 물 건널 때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하면서 간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자 봐보자.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는 자신이 현재 했던 경험이니까 봐봐. 어디를 보면서 하늘 보며 건넜대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게 기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발 감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를 생각했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알았는데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을 보면요. 물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휙휙 돈다는 얘기지. 빙글빙글 돌아서 문문 물살을 거슬러 오는 타고 물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듯해서 곧 어지러움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야. 오케이? 물을 직접 바라보면 뭐하니까? 위험하니까. 즉 위험하니까 공포심 때문이라는 거 알게 됐지. 사람들은 황하관을 건널 때 하늘을 보며 갔더라. 현혹되지 않으려고. 현혹되지 않으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겨울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그 사이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어. 유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모두를 말했어. 자, 이 당시에 또 사람들은 강물의 소리가 막상 건너고 있을 때는 안 들리더라 이거야. 신경도 못 쓰고 있다는 거겠지, 그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지? 그치? 뭐라고 했었냐면 어디 보자. 워낙 벌판이 평평한 벌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냥 왕왕 울려나가 버려서 제대로 울리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 이건 모든 소리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야.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 쏠려서 한참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어. 근데 지금 나는 밤이잖아. 밤중에 건너잖아.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현혹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 귀 감각이 발달해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서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피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위태로움이 오로지 드는 대로 쏠려서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오케이? 벌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공포심 때문에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근거로 뭘 들은 거야? 밤에 건너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결론이란 말을 들었다. 자신의 핵심 주장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나는 마침내 도를 깨달았다. 이거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눈을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자, 뭔 소리야? 단순하게 말하자면 현혹되지 말자. 사물에 외연에 현혹되지 말자. 현혹되지 말자. 들어가자고. 되지
말것.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잠깐 뭐랑 비슷하지 않니? 같이 여기라도 할 말 없지? 오케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도 겉으로 보면 무섭지.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방금 네 바보가 말에게 발을 밟혀서 나는 수레에 그를 태웠고, 말에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 눈뜨게 한 채로. 지금 물이 깊으니까 그렇지? 말도 헤엄쳐서 가는 거야 지금.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은 모두 만연한 심장으로 이어졌어. 한 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강에 빠지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어. 뭐예요? 초연하다라는 단어 알지? 그치? 만물을 초연하는 자, 초연의 경지.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이제 깨달았거든. 아, 모든 것은 마음먹기, 그렇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한 것을 가지고 가자 나의 귓속에서 마침내 광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어. 소리가 안 들려. 안 무서우니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어떻게? 안석 위에, 편안한 돌 위에를 누워서 가는 듯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넘어갔단 말이지. 됐죠? 깨달음 나왔죠? 마무리. 옛적의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 누런 용이 배를 등에 엎는 바람에 몹시 위험했었어.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뭐야? 생사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요.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내 눈앞에 닥치고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라고 큰 마음을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 참고로 이 임금도 내가 지금 도마뱀을 타고 가는 거야. 되게 재밌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마음속에. 도마뱀 타고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초연의 경지를 뭐 한 거야? 고사를 또 인용했지. 고사 인용은 왜 하는 건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체크. 주장 강화했고요. 소리와 빛깔은 모두 외부에 있는 사물.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외부에 있는 사물이니까 외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학교 주제 뭐라고요? 외물에 현혹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사물의 외연이라고 썼는데 이걸 한자 표현으로는 외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나의 눈과 귀에 누를 끼쳐서 눈과 귀를 뭔가 지배해버리면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면야, 그렇지? 항상 나쁜 소리 들으면 항상 나쁜 사람이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겠죠?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서 대문학 계곡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또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눈과 귀에 총명함만 밀린 사람들을 경고할 테야 라고 하겠지? 아무튼 지문이 마무리가 됐네요. 다 읽었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자, 문제 빠르게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미안해요. 5시가 심지어 넘어갔네. 자, 1번 가자.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상념을 표현하고 들어가 있는데, 비유적 표현은 뭘 말하는 거야? 요거 장면이야. 그치? 그리고 대상은 뭐죠? 강물이죠. 상념은 뭐죠? 현혹되지 말자. 오케이? 중심 맥을 잡고 지금 문제를 만든 거야. 보시면서 나머지 대화 활용, 부정적 상황, 서류적 표현, 타인과의 비교 뭐 이런 말들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구절이 뭐였냐면 우임금의 일화양면이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갔어요. 그럼 이 일화를 가져온 이유는 뭔데? 우화를 인용하는 이유는 뭔데? 사물의 외연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지. 2번 봅니다. 마음속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보고 듣는 것은 모든 것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괜찮죠? 좋아요. 3번. 내용 요소를 구조적으로 변경을 했지. 참고로 이거 지금 시간 순서가 좀 꼬여있죠. 그쵸? 작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문제. 그리고 3번 문제가 전형적인 내용 이해 문제야. 오케이? 자, 바로 답으로 갈게. 가부터 다까지 이르길. 글쓴이는 물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언급한 후에 이미 글러먹은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잘못 순서가 나와있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깨달음에 미친 영향을 제시한 건 사실이지. 그치? 아,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구나. 낮에 건널 땐 아니랬는데 밤에 건너는 게 이렇구나. 느꼈어요. 마지막 4번 문제.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편견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니? 미신이나 기만, 오류나 혼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한마디만 더 쓰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야?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지. 한번 써줘. 중요한 단어 나와서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여기다가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고귀한 것이다. 깨달음의 중심 정체를 얘기하고 있죠. 자,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입니다. 미음. 내가 드디어 도를 깨달았다고 말했어. 내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지금 이게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거야? 아니지. 이건 주관에 매우 의존하는 건데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5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보충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참고해 주셔서 선생님도 큰 짐 덜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집에서 오늘 복습도 빡치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5, 6편 세트 시작하면 되겠지? 보조자료 선생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아니지, 이번 주에 봅시다. 네.